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스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뭐 지금 뭐 풍기불란이라고 막 경고를 날리는 분도 계신데 뭐 무슨 일 있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이 녹화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늘 궁금해하시죠. 이 망치 부인 방송 늦지 않게 오시라고 제일로 재밌는 오프닝은 안 보여드리고 예, 녹화 분량을 만들고 있죠. 나지금 멘붕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해하지 마시고 다음부터 일찍 오세요. 예, 2시에 오셔야 볼 수 있는 예, 녹화되지 않은 영상들 볼지 막 궁금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파일매니아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말이에요. 예, 오늘은 우리 사진 게시판을 좀 간만에 사진 게시판에서 시작을 해볼까 해요. 예, 이게 오늘 트위터에서 굉장히 많이, 예, 트위터에서 굉장히 많이 RT된 사진이라는데, 예, 이 경찰관 아저씨가 이 위안부 소녀 동상한테, 예, 이 위안부 소녀 동상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 예, 이 모습이 이제 많은, 예, 그 트위터를 통해서 전달이 됐다라는 거죠. 알 수 없는 이 울먹함, 울컥. 뭔지 모르는데 이 울컥함. 예. 이 아저씨는 왜 이랬을까? 예, 소년나이롱님 감사하고요. 예. 예, 하여튼 이 장면을 보면서 이 가슴이 울컥했다라는 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걸 보고 훈남이라고 한다. 그런가요? 예. 그 다음, 또, 사진. 이건 뭐야? 이 공유의 과거 논란인데, 공유의 과거 논란에 과거 발언, 씁쓸하다, 개인의 자유다,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왜 내가 뜬 건데, 아니, 이젠 무슨, 연예인도 검색하면 내가 뜨나봐. 미치겠어. 예. 네, 네. 뭐라고? 뭐, 누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냐고요? 이제, 이, 네이버에서 부인 치면 다 내가 나오잖아. 박원순 부인 쳐도 내가 나오고, 오세훈 부인 쳐도 내가 나오고, 조국 부인 쳐도 내가 나와. 근데 이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했어? 인재근 부인. 야! 묵시당님, 쌍둥이님 감사합니다. 내 남자 부인의 내 이름 올라가는 거 찾는데 인재근 부인이 뭐야! 예, 묵시당님 고마워요. 그러지만 이제 공유 기사가 떴는데도 예, 망치 부인 영상이 제일 먼저 뜬다는 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예, 하여튼 근데 공유 난 이건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봐. 어저께 이제 뭐 공유라는 남자 배우가 옛날에 2005년도에 뭐 세상에서 제일 무슨 보그라는 패션 잡지에다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 3사람을 대라 그랬더니만 뭐 누구랬더라 자기 아버지 그 다음에 또 누구 뭐 마이클 조던 그 다음에 박정희 예, 우리 아생아님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 없었을 때지 2005년이면 그때면 저기 아니야? 무슨 동갑내기 과외하기 뭐 그 시절 아니야? 이 마이클 조던하고 이렇게 박정희하고 뭐 동급으로 좋아하는데 뭘 더 바래?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이 애가 2005년도에 이 2005년쯤에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때 이렇게 인터뷰했던 내용인데 그게 7년 만에 어제 뜬 이유가 뭐냐? 어제 뜬 이유. 저기가 끝났잖아, 추적자가. 우리 아생아님 감사합니다. 추적자가 끝나니까 다음 월화 드라마에 한번 이렇게 뭘 좀 띄워보려고, 시청률 한번 높여보려고, 그게 이 추적자가 같은 시간대에 갖고 인기를 못 끌었거든.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대단해요. 요즘에 그냥 안방극장에 그냥 장동건이, 소지섭이, 공유, 그냥 꽃미남들이 때로 밀려왔는데 그냥 누가 섭렵했어? 소년주가 올킬했잖아. 근홍근홍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소년주의 빈자리를 서로 이제 막 논쟁을 하면서 한마디로 이제 공유 한번 띄워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이게 논란의 중심에 세워가지고 그 방송 보게 하고 싶은 거 그런 거야. 그냥 무시해. 예.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이런 거죠. 예, 이제 YTN 뉴스 속보. 사실은 이제 이건 누가 이제 요건 실제 화면이 아니고, 예, 이건 실제 화면이 아니고, 요건 이제 누가 이렇게 고친 거야. 한마디로 이제 이걸 뭐라 그래야 돼. 화면 조작, 뭐라지? 파워포인트, 이걸 뭐라 그래. 하지, 뽀샵이야, 뽀샵. 그러니까 사진 변조. 뉴스 속보, 이명박 왼수 친구 부여. 이거는 이제 패러디지, 패러디. 북에서 김정은한테 원수 친구 부여한다니까. 남에서는 이명박한테 왼수 친구 부여라고 누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합성사진 만든 거야. 이걸 갖다 또 진짜로 믿고 막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우리 인재근 사모님, 우리 인재근 의원님, 예. 우리 인재근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시더라? 예. 자, 하여튼, 요 가운데 있는 의원님이라고 봤는데 이름을, 홍영표 의원님인가? 이분이 홍영표 의원님이에요? 예. 예, 서영교 의원님, 누구야, 가운데 있는 분이? 서영교 의원, 박원순 의원, 박원순 시장이 그 옆에 있는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노웅래예요? 아닌데. 노웅래예요? 그래? 내가 아는 노웅래가 아니었구나. 내가 노웅래를 잘못 알았구나. 우리 인재근 사모님. 예. 이 남자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인재근 의원님하고 박원순 시장님하고는 이 각별한 사이예요. 예, 이 인재근 의원님하고 박원순 시장님하고는 굉장히 각별한 사이고, 박원순 시장님이 영국에 계실 때, 그때 여기 우리 인재근 의원님 딸을 이 박원순 시장님 댁에 맡겼었다는 거 아니야. 예, 무한도전님 감사합니다. 그런 또 각별한 인연이 있었다라는 거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오늘의 이 핵심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이죠. 스탈린의 외동딸, 스베틀라나라는 사람이 있대요. 예, 스탈린의 외동딸 스베틀라나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같은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있는데, 이 아버지들은 독재자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자녀들의 삶이 살짝 좀 다르다. 예, 무한도전님, 우리 야생아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 스탈린의 외동딸은 우리 아버지는 독재자였고, 딸로서 침묵한 나도 공범자다. 이제 아버지는 세상에 없으니 내가 그 잘못을 안고 가겠다. 요게 이제 이 스탈린의 외동딸이 갖고 있는 자기 아버지 정치에 대한 개념이라면, 우리의 박칠푼 여사께서는 5.16은 아버지의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예, 참 차이가 나죠? 네, 예, 정말 차이 나는, 이제 이 스탈린의 딸은 자기 아버지는 독재자였고, 딸로서 침묵한 나도 공범자다. 이제 아버지는 세상에 없으니 내가 그 잘못을 안고 가겠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박치푼 여사께서는 5.16은 박정희의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깝깝하겠죠? 그죠? 예. 예, 어떡하지, 진짜? 예, 묵시당님 감사합니다. 네. 뭘 알지 못하고 깐 애들이 겁나 많어. 예. 스탈린 딸이 저 말을 했다는 증거 있음? 나도 그게 궁금해요. 요 출처가 어디서 나온 거죠? 예, 에이스켄지님, 에이스켄지님, 굉장히 날카로운, 사실은 나도 말이에요. 이게 트위터에서 월요일날 나도 봤어. 월요일날 트위터에서 봤는데, 스탈린 딸이 저 말했다라는 증거가 뭐지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저렇게 사진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방송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예, 방송에서도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트위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제 CBS 방송에서도 나왔었어요, 저 말이.
네. 그니까 우리 에이스 켄지? 한번 CBS에도 한번 물어봐. 저 말 했다라는 증거 있냐고? 예, 어저께는 CBS 뉴스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나도 맨 처음에 이걸 트위터에서 월요일인가 처음 보고, 사실일까? 근데 이런 말, 출처가 궁금해갖고,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출처가 궁금해서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인가,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어저께 CBS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출처를 한번 좀 알아보세요. 예, 나도 그게 궁금해요. 예, 이 스탈린 딸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지, 출처 아시는 분 있어요? 요 출처? 잠깐만요. 김한길이 주장했다고? 하필 또 김한길이야. 잠깐만요. 18일. 이거 김한길의 주장인데, 예. 요게 저기래요. 이게 아버지는 독재자였고 딸로서 침묵한 나도 공범자다. 이제 아버지는 세상에 없으니 내가 그 잘못을 안고 가겠다. 스베틀라나가 1967년 미국으로 망명해서 한 발언으로 알려졌다. 네. 이 발언이 이제 스베틀라나가 1967년 미국으로 망명해서 한 발언이다. 요게 이제 이 김한길의 주장이고요. 예. 또 다른 적이 없어요? 블로그에 있나? 이 말에 이거 출처. 사실 나도 출처가 궁금했어. 이거는 이제 러시아어 뉴스로 스탈린 딸 스베틀라나가 2011년 11월 29일 사망했다라는 블로그에 올라온 기사네요. 예. 이제 서방에서 인생의 절반을 보냈다라는, 미국에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회고록도 많이 쓰고, 러시아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다. 냉전이 끝날 무렵에 러시아에 와서 미국에 대해 비판을 한다. 하지만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런 그러니까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라는 사람은 실존했던 인물이고, 이 사람이 미국으로 가서 망명해서 1967년에 망명해서 도착해서 한 인터뷰에 나온 발언이라고 하는데, 이걸 뒤집을 만한 근거가 현재로서 없는 거죠. 그죠? 예. 자, 우리 이 이 러시아의 스탈린의 딸의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나요? 자, 이거 출처가 어디냐? 이 스탈린 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주장한 근거 있냐고 아까 물으셨던 분. 예. 아까 우리 에이스켄지님. 네. 없죠? 예, 이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는 없는 거죠? 예, 그럼 이 정도면 믿으시겠어요? 예, 이 정도면 믿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여러분 본방이 꽉 찼고요. 중계방 두 번째 방이 생겼어요. 두 번째 중계방으로 옮기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의심 없이 이 스탈린의 딸 이 죽기 전 모습인가 보죠? 그죠? 스탈린의 외동딸 스베틀라나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아버지는 독재자였고 딸로서 침묵한 나도 공범자다. 이제 아버지는 세상에 없으니 내가 그 잘못을 안고 가겠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같은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는 참 비교되게도 5.16 쿠데타는 아버지의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앞산 노을님 감사합니다.
예, 같은 독재자의 딸인데 참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죠. 네. 자, 중계방으로 이동 좀 부탁드릴게요. 예. 스탈린이랑 박정희랑 좀 다르지 않나? 뭐가 다를까요? 둘 다 독재자라는 면에서는 똑같죠. 예. 우리, 오늘은 박정희에 대한 공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박정희에 대한 공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박정희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부산이모님, 감사합니다. 박정희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1940년대 초에, 초등학교 선생이 돼요. 일제강점기 때 초등학교 선생이 됐는데, 초등학교 선생으로서는 출세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본 군대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일본군의 육사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 근데 나이가 많아서 못 들어가요. 예, 나이가 많아서 못 들어가고, 우리 야생아님 감사합니다. 박정희가 사범학교에서는, 초등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사범학교에서는 꼴등을 했다래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일본군 육사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일본군 육사에 들어가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갖고 못 들어간 거야. 그니까 이제 그때 약간 좀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당시 이제 중국 북부에 만주국이라고, 일본이 중국의 혼란기를 틈타가지고 괴뢰 정부를 세웠어요. 일본군이 주도해갖고. 만주국 군인으로 자기를 받아달라는 그런 편지를 써요. 그 편지 내용에 뭐라는 말이 있냐면, 견마지로로 충성하겠다. 견마지로로 충성한다는 말이 뭐냐면, 개처럼, 개견자, 말마자를 써갖고, 개처럼 말처럼 힘써서 충성하겠다. 누구한테? 일본군에. 예. 일본군대에 개처럼 말처럼 충성할 테니 자기를 일본군에 받아달라라고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사실 뭘로 쓰여진 편지다? 혈서. 훈도 박정희라는 자기 이름을 혈서로 쓴 거예요. 예. 일본군대에 자기를 뽑아만 주면 개처럼 말처럼 충성하겠다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일단 또 거절당했는데 워낙 또라이 같으니까 그게 중국 신문에 난 거예요. 중국 신문에 이 조선에 이런 청년이 다 있다. 얼마나 또라이 같으면 신문에 난 거야. 그 신문 기사가 발견이 된 거예요. 당시에 발간됐던 신문 원본이 그러니까 신문이 발견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 박정희의 친일 행적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죠.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우리 한국의 뉴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사 한번 찾아와 봐요. 예. 훈도 박정희라고 막 이렇게 피를 굉장히 많이 쏟으면서 자기 핀지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혈서를 쓴 거야. 견마지로로 일본군에 충성할 테니 자기를 일본군 장교로 뽑아달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또라이 같다 하면 이제 이 또라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드문 일이었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신문에 딱 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박정희가 드디어 44년인가 일본군이 돼요. 44년에 일본군 장교가 돼가지고 막 이제 큰 칼에 말 타고 이제 신났다 자기 세상에다 막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 망해버린 거야. 그게 이제 역사학자 한홍구 씨는 그렇게 얘기하죠. 박정희의 손을 거치면 다 망했다. 이 박정희가 일본군 장교가 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망해. 일본이 망하면서 이 박정희가 자기가 일본군이었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강남, 중국의 남쪽으로 내려가. 중국의 남쪽에서 배를 타고 조용히 대구로 돌아와갖고 집에 숨어 지내고 있다가 자기 형 박상희가 무슨 사상범 관련돼가지고 처벌을 받든가 하여튼 그래요. 이 열받으니까 사촌형의 권위에 따라서 어디를 들어가? 남조선 노동당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선동하지 마. 얘들아, 알럽다 펑. 이거는 선동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야. 이거 역사적 사실로 다 밝혀진 건데 뭐가 선동이야. 우리 알럽당 펑. 알럽다 펑, 많이 속상하지. 이게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야. 박정희가 남조선 노동당 당원이어서 무기징역 처벌받은 공판 기록도 있어. 내가 뭘 어쨌다고 선동을 했다고 그래.
많이 속상하지? 그래. 마음 풀어. 네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뭐. 어떡하겠니? 부모님께 왜 나 이렇게 낳으셨어요? 가서 한번 물어봐. 꺼져.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영원님 감사하고요. 대포 부인님 감사하고요. 예.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언도예요? 예, PK주님 감사하고요. 18살 망부빠돌님 감사드리고요. 나는 이제 무기징역인 줄 알았는데, 좌우지간 남조선 노동당 당원. 그럼 남조선 노동당이 뭐냐? 당시 공산당이었어요. 예. 북한에서는 북조선 노동당이 있었고, 남쪽에서는 남조선 노동당이 있었던 거야. 근데 남조선 노동당 당원 출신 대통령이 박정희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이 남조선 노동당, 즉 공산당 당원 출신의 대통령은 박정희밖에 없어. 뭐라고요?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남조선 노동당 당원 가입했던 사람은 박정희밖에 없다고. 무기 맞죠? 무기징역. 예. 박정희 둘째 형이 순사에게 이제 총살을 당했다. 그렇군요. 그러니 박정희는 그 일본군에 개처럼 말처럼 충성하겠다라고 혈서 쓰고 일본군 장교됐다가 1년 만에 일본군이 망하면서 그 끈떨어진 연신세가 돼가지고 몰래 남한에 들어와갖고 남한에서 남조선 노동당 활동을 하다가 이게 또 걸린 거야. 이승만이 이제 사상범을 척결하면서 그때 걸려가지고 자기랑 같이 활동했던 남조선 노동당 당원 명단 팔고 자기 혼자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6.25 때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그리고 난 뒤에 1960년 국민들의 노력으로 4.19를 일으켰는데, 그 4.19의 성과를 1년 만에 짓밟고 5.16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게 박정희야. 그런데 이 박정희에 대해서, 그럼 박정희가 그 뒤에 한 일은 뭐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한일 수교 정상화예요. 예. 한일 수교 정상화를 추진을 하면서 당시에 일본에서 독도를 돌려달라고 그래. 독도는 자기네 거다. 이제 이게 이 독도는 1904년에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독도로의 전진기지로 이 독도가 필요하다.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독도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 지네가 썼어 지도에다가 지네 땅이라고. 그러면서 이 독도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승만이 유일하게 잘한 거 하나가 있으면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거기에다가 깃발 꽂은 거예요. 이승만이 유일한 잘한 점이야. 이 독도가 이제 이승만에 의해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전후에 그렇게 이제 판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정희한테 돌려달라고 한 거야 일본이. 그러니까 이제 돌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돌려줬다가는 국민들한테 맞아 죽게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박정희가 맺은 게 뭐야? 독도 밀약이야. 박정희가 독도 밀약이라는 걸 맺어. 그게 뭐냐 하면 이 독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각자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상대방에게 어떤 멘트도 하지 않는다. 요게 독도 밀약 첫 번째 항이야. 두 번째로 독도는 한국 경찰이 한국에서 점유하는데 반드시 경찰만 있어야 된다. 군대가 가면 안 된다. 군대는 주둔하지 못한다. 그리고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도 안 된다. 그게 독도 밀약 두 번째 항이야. 세 번째가 뭐냐면 독도 인근을 경제 수역으로 설정할 때는 공동 수역으로 한다. 그게 독도 밀약이야. 박정희가 그 독도 밀약을 맺어주면서 일본에서 돈을 빌려와요. 그러면서 돈을 빌려올 때 독도 밀약하고 또 하나 약속하죠. 뭐냐면 일제강점기, 일제식민지 시대 때, 힘찬 걸음님, 묵시당님 감사합니다. 일제식민지 환경에서 강제징용, 강제징병, 위안부 정신대 이렇게 끌려갔던 그 조선 사람들이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일본을 상대로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요. 박정희가, 한마디로 일본으로 끌려가서 강제징용은 뭐냐면, 그런 이제 광산 같은데, 묵시당이 고마워요. 광산이나 철도 노동, 이런 데로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강제 노동을 했던 게 강제징용이야. 거기 보면 이제 새신랑인데 잡혀가가지고, 새신랑이 잡혀가서 지하 갱도에서, 무지막지한 노동 착취를 당하다가 죽어간단 말이야. 굶어 죽어. 묵은사랑님 고마워요. 안비걸님도 고맙고요. 총책임자님, 5883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죽어가는 새신랑이
뭐예요, 벽에다가 낙서를 한 게 있어. 엄마 보고 싶다고. 엄마가 보고 싶다. 예. 주디86님, 그거 우리, 시청자 의견에다 올려주세요. 예. 자료실에 올려줘, 자료실에. 예. 어린, 강제 노동으로 끌려가서 죽어가는 조선 청년이 엄마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제 글을 써놓고 배가 고프다. 엄마가 보고 싶다. 그리고 쓰고 이제 죽어간 낙서가 지금도 동남아시아에 가면 그 당시에 강제징용 끌려가서 죽어간 조선 사람들의 이 혼이설인, 조선 사람 귀신이 나타난다는 섬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 강제 노역장이 여러 개가 있어. 그게 강제징용이야. 그러면 강제징병은 뭐냐면, 학도병이라 그래갖고, 17살. 그러니까 이제 중3, 고1, 고2 이런 애들을, 일본 군대로 잡아간 거야. 강제 차출해 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제일 앞에 총알바지로 세운 거야. 조선에, 중3, 고2 이런 애들을 데려다가 학도병이라고 제일 앞에다 세워서 총알바지를 시킨 거예요. 그게 학도병이에요. 강제징병이고.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셀 수가 없어요. 일제말 37년부터 이 병참 기지화 정책을 피면서 우리 조선의 인적 자원을 뺏어가면서 남자들은 강제징병이나 징용으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정신대 위안부로 끌고 갔는데, 정신대는 뭐냐면 원래는 이제 강제 노동, 그러니까 여자 공장에서 군복 만들고 이런 걸 하려고 강제로 끌고 간 거야. 나중에 처음에는 지원을 받아요. 처음에는 지원을 받았다가 나중엔 인원이 모자라니까 강제로 막 끌고 갔어. 여자들을 강제로 끌고 갔는데, 정신대로 끌고 간 애들 중에서 일부를 강제 차출해갖고 위안부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정신대하고 위안부가 다른데, 정신대는 일본에 강제 노동을 했던 여성 노동자들이고, 일본 군대에 끌려가서 빨래해주고 막 이런 일을 강제로 당했던 여성 노동자들이고, 위안부는 그들 중에서 성적 착취를 당한, 하루에 수십 명의 군인들을 성적으로 성접대를 해야 됐던 아주 야만적인 상황. 그게 이제 위안부예요. 네. 그래서 위안부하고 정신대는 다른데, 좌우지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한국인의 피해에 대해 일본을 대상으로 개인적 손해배상 신청을 하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쓰고 박정희가 일본한테서 돈을 빌려. 그게 차관이야. 돈을 빌려서 재벌을 집중 육성한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놓고 그 돈으로. 그래서 경상도만 잘 살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재벌 집중 육성하고, 그 빚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갚아야 됐지. 일본에서 빌려온 빚은 우리 국민이 갚아야 됐고, 지는 그걸로 생색내고. 그게 박정희의 경제야.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는 원래 이제 민주정부에서 제안했던 경제개발 계획이 있었어. 뭐 중심이냐면, 지역의 균형 발전. 지역의 균형 발전. 그래서 전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균형 발전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놨는데, 주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 발전을, 60년 민주정부에서 다 계획을 세워놨던 거야. 그걸 갖다가 박정희가 막 받아들여갖고, 그거를 진행하다가, 60년대 말에 바꿔요. 뭘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서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자본 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바꾸면서 그 70년대에 뭘 하냐? 그때가 바로 우리나라의 재벌이 커진 시대야. 재벌을 키운 시대. 그러면서 그 당시간 원래 60년대까지만 해도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심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가 1970년대에 자본 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하면서 재벌한테 국민들의 모든 국민 생산을 재벌한테 집중 투자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진 거지, 우리 사회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반발을 막기 위해서 농민을 속이려고 새마을운동이라는 건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전태일 같은 사람이 노동 3권 보장하라,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그런 주장을 하면 노동인권을 탄압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독재체제를 구축하는데, 1972년 이때 만들어진 법이 유신헌법 아니야.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전라도 군산 앞바다에 순진한 어부들을 간첩이라고
막 몰아붙여가지고 그 여러 명을 간첩으로 몰아서 이 눈에서 피가 터질 정도로 고문을 60일씩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이 지금까지도 그 당시에 막 이 부인이 심장마비로 죽고 아버지가 자살하고 아이들을 막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하면서 자식들은 막 이 간첩의 자식이라는 누명을 쓴 채 수십 년을 살아왔단 말이야.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큰딸이 그 경찰이 들어오는 장면에서 충격을 먹고 정신줄을 놔갖고 지금 50대인데 아직까지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 박정희가 그런 식으로 유신헌법을 만들 때 북한에서 김일성하고 어떤 내통을 한 거야. 북한의 김일성하고 서로 내통을 해서 김일성은 북한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어요. 71년인가에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면서 71년부터 북한에서도 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나름대로 견제 세력이 있었어. 김일성을 견제하는 세력이. 그런데 이제 김일성이 10년 동안 자기 견제 세력을 다 숙청을 해. 그리고 나서 70년부터 김일성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거야. 그게 사회주의 헌법이야. 그 남한에서는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고 그러면서 얘네 둘이 똑같이 그 독재 체제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뭘 선언해? 7.3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선언하면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한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는 뭐가 만들어지냐? 적대적 공생관계라 해서 이 북한이 이상하게 남한에 선거만 있으면 사고를 쳐. 멀쩡하게 있다가 선거 앞두고 갑자기 판문점에 와서 도끼마능을 한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 막 총기 사고를 일으킨다든가, 그러면서 남한의 독재 체제가 유리하게끔, 예, 남한의 독재 체제가 유리하게끔 북한이 지속적으로 사고를 쳐주는 거야. 그러면서 북과 남이 각자 전쟁 준비에 막 매진하면서 온 국민을 이 독재 체제에 반항하지 못하는 체제로 이끌어갔던 거죠. 그게 박정희와 김일성의 공통점이에요. 박정희와 김일성의 공통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노동당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고 독재자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자기들을 신격화했어요. 둘 다 자기들 우상화한 거야. 과거에 이 그 냉전 체제 이 그 공산주의 독재 체제를 상징하면 공산주의 독재 체제의 가장 큰 상징이 뭐냐면 동상이야. 광장에 서 있는 커다란 모택동 동상, 마오쩌둥이죠. 마오쩌둥 동상. 그 다음에 이 러시아의 뭐 레닌 동상, 스탈린 동상, 이런 대대적인 이 독재자들의 그 동상을 어마어마하게 세워놓고 막 그 국민들로 하여금 거기에 막 복속을 시켰단 말이야. 북한에서는 김일성 동상이 어마어마하게 큰 모습으로 있죠. 남한에서는 얼마 전에 박정희 동상이 세워진 거 아니야. 5m짜리. 5m짜리 박정희 동상을 세운 거 아니야. 요게 이 독재 시대에 가지고 있는 독재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이제 동상이에요. 우상화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박정희와 김일성이 같이 한 일이 뭐냐면 언론을 통한 우상화야. 그래서 김일성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이 농촌을 돌면서 그러니까 집단 농장에 가서 농민들하고 막 분임 토론하는 거, 그거 사진으로 찍어서 노동신문에 내고, 그때 똑같이 박정희는 막 농촌에 가가지고 자기가 농사 짓는 모습, 모내기 하는 모습, 이런 거 찍어가지고 신문에, 대한뉴스로 내고, 하는 짓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막 노동자 농민의 아버지 김일성, 농민의 아버지 산업의 역군 박정희, 그 똑같은 짓을 한 거야. 언론 매체를 통한 자기 우상화를, 김일성과 박정희가 쭉 꾸준히 한 거죠. 그러다가 남한에서는 박정희를 김재규가 죽여버렸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쭉 살아서 94년까지 살잖아. 북한에서는 김일성 우상화가 쭉 되면서 자기 자녀한테 대를 이어줬지만, 남한에서는 박정희가 다행히 죽었기 때문에 대를 잇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지금도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뭐냐면, 그 당시에 내가 시장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 근데 이제 박정희 장례식이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 했잖아. 오늘날 망치부인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가나안으로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망치부인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뭐가 있다. 캔디. 그 당시 1979년에 캔디라는 만화를 MBC에서 난 했던 걸로 기억이 나. 근데 매주 목요일 날 했던 프로인데,
이 캔디를 안 하는 거야. 박정희가 죽었다고. 박정희 죽고 한 이틀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날이 목요일이었는데, 그때 캔디를 안 했어. 참았다, 내가. 나는 그때 이제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때까지 대통령은 박정희밖에 없었기 때문에 11년 동안. 나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종신제인 줄 알고 있었어. 왕이 죽은 거라고 생각해갖고, 내가 캔디 한 번 참았어, 한 주는. 두 번째 주를 또 안 하는 거야! 서거 방송을 9일을 했어, 9일을. 9일 동안 국가권만 보여주면서, 캔디를 두 번이나 결방을 시킨 거야. 내가 그때부터 반정부의 길을 걷잖아. 내 나이 11살 때. 근데 좌지간 내가 그래서 그때 9일 동안 서거 방송했다는 걸 정확히 기억해요. 캔디를 두 번 빼먹었기 때문에. 근데 좌지간 그때 이제 내가 시장길을 지나가는데 시장에서 사람들이 박정희 장례식을 보고 있어. 근데 박정희 장례식을 보는데 박지만이 육군사관학교 예복을 입고 아버지 무덤에다가 흙을 뿌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때 박지만이 육군사관생도로서 그 아버지 무덤에다가 이렇게 흙을 뿌리는데 흙을 뿌리고 한참을 못 일어나는 거야. 못 일어나고 그 아버지 무덤을 바라보는데 그때 당시에 뭔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저거 박정희가 안 죽었으면 지 아들한테 권력 물려줬을 거라고. 시장 사람들이 박정희 저게 안 죽었으면 지 자식 대통령 시키려고 육군 사관학교 보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게 나는 기억이다. 박정희가 다행히 79년에 죽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권력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었던 거지. 박지만이 지도자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 당시에 박지만이 지도자 수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다들 알고 있었어, 국민들이. 예. 그러고 나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대를 이어서 왕가를 만든 거 아니야. 김씨 왕가를. 남한에서는 박정희가 죽고, 이 박근혜가 다행히, 쫓겨났지만, 사실 그거 쫓겨난 것도 아니야. 왜? 전두환이 박정희 양자예요. 전두환이 박정희 양자였어. 정치적 양자. 그래서 이 군부를 이끌었던 하나회. 예. 군부를 이끌었던 하나회를 전두환이 쥐고 흔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전두환이 청와대를 차지한 다음에 박근혜한테 그때 6억을 줘요. 예. 6억인가 600억인가 주지. 그지? 그때 600억인가 6억인가를 주는데 그 돈이 그 당시에 이 박근혜한테 전두환이 준 돈 위로금이라고 돈을 줬어. 청와대에서 나온 돈이다 이러면서 6억. 근데 그 6억이라는 돈이 그 당시에 개발되던 아파트, 은마 아파트 156채 값이었다는 거 아니야. 은마 아파트라고 그 강남에서 개발되던 아파트 그 156채 값, 6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 그 돈을 전두환이가 박근혜한테 준다고. 그래 놓고 이제 이 박근혜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인정됐어요. 전두환한테 그 돈 받았다고. 당당하게. 예. 그러니까 1979년에 6억이면 하여튼 아파트 156채 값이다. 예. 라는 거. 하여튼 그런 박근혜예요. 예, 그런 박근혜이고 아까 누가 스탈린과 박정희는 다르지 않냐? 안 다릅니다. 예. 다르지 않아요. 박정희는 스탈린이나 김일성 또는 모택동과 마찬가지로 이게 어느 때부터 나온 방법이냐면 그렇게 국민들을 속여먹는 방법이 모택동 때부터 나왔어. 모택동도 굉장히 살이 쪄가지고 움직일 수 잘 이렇게 노동이나 이런 걸 즐기지 않았대요. 근데 언론에다가는 굉장히 노동을 즐기고 농사를 직접 하는 걸 즐기는 사람으로 언론에 뿌렸던 거야. 홍군의 대장정이라는 걸 이 모택동이 누가 장개석하고 싸우다가 장개석한테 졌어. 손문한테 졌던가? 그리고 이제 국민당한테 지고 이제 이 망명을 떠나요. 그 망명을 떠났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을 돌면서 홍군의 대장정이라는 걸 하면서 농민들을 만나는 거야. 농민 노동자를 만나가지고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지. 지도자가 왔다. 그래서 이 홍군의 대장정을 딱 끝냈을 때는 10년인가 걸리죠. 몇 년 동안에 홍군의 대장정을 끝내고 결국은 장개석이 쫓겨나. 장개석이 쫓겨나고 모택동이 결국은 중공을 만들잖아. 중화인민공화국이란 중공을 만들면서 모택동이 중국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차지할 때, 그때도 이 모택동 계속 썼던 건 어떤 방법이야? 자기 우상화. 근데 중국의 모택동은 대를 이어서 세습하지 않았어. 권력을 세습하지 않아서 모택동 중고 등소평이 나오고, 그 등소평은 흑묘, 백묘 이래갖고, 깜장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그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러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등소평이 걷게 되고, 중국에서. 그리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에서도, 소련에서도, 브레즈네프, 고르바초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개혁 개방을 주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 이미 유럽에서는 1960년대부터 이 사회주의, 그 유고의 티토라는 사람이 그 소련 중심, 소련의 강압적인 구조로의 공산주의 단일화에 반대하면서 그 자율적 사회주의를 만들어가. 그런데 이제 이 티토, 유고의 티토라는 사람이 소위 이제 그 혼합경제라 해서 생산은 자본주의적으로 하고 분배는 사회주의적으로 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그 독자적인 체제를 굴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게 영향을 미쳐서 그러면서 이게 점점 70년대가 되면 전 세계의 사회주의가 이 자본주의보다 생산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1970년대는 이 중공, 그 다음에 이 소련, 그 다음에 동유럽 이쪽에서 전부 이 공산주의에 대한 재평가가 들어가는 거야. 사회주의가 별로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그런 고민들을 막 하고 있으면서 중공하고 소련에서는 개혁 개방을 하는 등소평이 나오고 고르바초프가 브레즈네프였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던 그런 시점인데 남한의 박정희는 이 독재의 한기를 걸었죠. 그때 70년이면 스탈린 시대야. 그지?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스탈린 독재 시대 거야. 그래서 이 70년대는 북한과 남한의 독재자들이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던 그런 시대.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서는 등소평이 나와서 이제 개혁 개방을 7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개방 도시를 만들어. 그리고 이 브레즈네프가 80년대에 이제 소련을 개방하는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이런 정책을 피고 그걸 물려받은 게 고르바초프.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결국 소련 연합을 소비에트 연방을 없애는 거 아니야. 그죠? 예. 이제 시점이 그렇게 흘러갔던 걸로 나는 기억이 나요. 예. 나는 이제 그렇게 흘러갔던 걸로 기억이 나. 그때 박정희하고 김일성은 1970년 남한과 북한을 차지하고 똑같이 언론을 장악한 채 언론에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막 그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막걸리를 마시는 대통령인 척 해놓고 밤만 되면 유경수 여사 죽은 다음부터 밤만 되면 소위 이 채용사를 시켜가지고 여대생들을 들여보내고 한 번만 수중을 들게 했대. 한 번만 수청을 들게 하고 연예인들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런 일 했다며. 그러면서 막 그 양주 마시고 그게 죽은 장면에서도 그 양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양주 사진이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랬던 박정희였다는 거죠. 스탈린은 50년대, 스탈린 53년. 그러면 53년이 스탈린 이후엔 누구예요? 러시아에는 소련은 누가 지배했어? 스탈린 뒤에 60년대, 70년대는 누구의 시대야? 예. 그때 좀 알아봐봐. 스탈린 다음. 후르시초프. 스탈린 다음에 후르시초프. 그 다음에, 브레즈네프 말고? 후르시초프. 예. 그래, 후르시초프도 기억난다. 근데, 스탈린이 가장 강력한 독재자로 기억되지 않나요? 후르시초프는 누구야? 스탈린만큼 독재를 안 했던 걸로 기억나. 그지? 그래서 케네디하고 후르시초프가 그때 만들었던 분위기가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 모드 아니었어요? 예.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 모드를 70년대에 유도했어. 1970년대는 전 세계가 무슨 무드? 데땅트. 그죠? 예. 그 데땅트 무드라 그래갖고 그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 모드였어요. 그럴 때 북한하고 남한이 그렇게 각각 독재자를 구축해서 갔던 거죠. 이제 후르시초프가 그 스탈린 사후에
이제 소련을 이끌었지만 스탈린만큼 그렇게 독재는 안 했던 걸로 기억나. 내 어린 시절의 기억에 스탈린은 독재자라고 굉장히 많이 비난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던 걸로 나는 기억이 나. 하여튼 그래서 이 신기한 거는요. 뭐 레닌이나 모택동이나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전부 다 공산주의 우상화 정책을 폈어.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우상화 정책을 폈는데 이 남한의 박정희가 이상하게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를 우상화하는 아주 독특한 그리고 이 종신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려고 했던 누구도 그랬어요. 이승만도. 내가 웃긴 얘기를 봤어. 이승만이 왕족이 맞다. 누가 아까 글을 올린 거야. 이승만이 무슨 양녕대군의 후손이다. 양녕대군의 무슨 5번째 서자의 후손이다. 연병? 야, 양녕대군의 서자의 자식이 왕족이면 나도 왕족이야. 나도 무슨 효령대군인지 후손이라고. 어따 대고 이승만이 왕족이란 개소리를 해. 살다 진짜 전주희 씨는 그럼 다 왕족이냐?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승만이가 사기꾼이란 얘기예요. 지금 뭐 이자스민이라고 그 필리핀 출신 새누리당 그 국회의원 필리핀에서 고소를 당했대. 근데 보니까 필리핀에서 고소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한국 사람이 이자스민이 학위를 속였다 뭐 이러면서 필리핀에서 고소를 했대. 좌우지간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뭐 이자스민 의원이 필리핀에서 유명 명문 사립대를 나온 명문 가문의 딸이다라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다라면서 한국인 강모 씨가 그 필리핀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대요. 필리핀 사람이 고소한 게 아니라 한국인 강모 씨가 고소를 한 거야. 근데 좌우지간 그러니까 자기의 뭐 이제 신분을 속인 거지. 외국 가서 이승만이 그런 짓을 한 거야. 미국 가가지고 이승만이가 자기가 뭐 조선왕조의 후손이다, 왕족이다 그러면서 지를 홍보하면서 또 다른 인터뷰에는 그 이완용의 비서실장이다. 예. 근데 누가 그런 거야? 이완용이 누구냐고. 이완용이 일본에다가 1905년에 조선은 스스로 외교 결정권을 갖기에 부족하니 대일본 제국에 받아주십시오 했던 놈이 이완용이야. 그 을사늑약을 주도했던 놈. 고종한테 강제로 도장을 뺏어다가 찍게 한 놈. 그게 이완용이에요. 예. 그 이완용의 비서가 이승만이었다고. 근데 이승만이도 자기가 종신 대통령 하려다가 4.19로 쫓겨났잖아. 박정희도 종신 대통령을 하려다가 11.6으로 죽는 거예요. 무려 18년 동안 지가 집권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려고 했어. 그리고 나서 전두환이가 집권을 한 다음에 8년 동안 해먹고 물러가면서 다 털어먹고 간 거 아니야. 근데 그 얘기가 있지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공통점이 우리나라의 일대 채무국, 세계 제일 채무국이거나 세계 4대 채무국이거나 빚이 되게 많았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공통점은 세계 최고의 채무국이었다. 그 다음에 김영삼 정권 때 뭐가 됐어요? 나라가 망했잖아. IMF로. 경제주권을 뺏기게 되는 거 아니야. 외국은행에다가. 예. 뭐 그런 공통점이 또 하나 있더라. 라는 거. 그래서, 이 박정희는요, 박정희를 이 스탈린과는 다르다. 독재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님들, 굉장히, 큰 실수 하시는 거예요. 예. 계속 얘기하잖아. 박정희가 그래도 경제는 발전시키지 않았냐? 박정희 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건 맞아. 그러나 그거는 박정희가 발전시킨 게 아니야. 박정희 때 산업사회가 된 거지.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되는 건데 농업사회를 산업사회로 만드는 게 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박정희의 경제성장보다 훨씬 같은 시기 똑같은 18년 동안 더 어마어마한 경제성장을 한 나라는 중국이야. 1990년부터 2010년대까지 똑같이 18년 동안 어마어마한 경제성장을 했어.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지금 중국이라 그러잖아. 미국보다 부자가 될 거란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지도자를 막 경제 발전시켰다 그래요?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사람들어 막 중국 사람들이 우상화하면서 그래도 또 경제는 발전시켰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억도 안 하잖아. 예.
예. 그러니 박정희가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 말은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박정희 시대 때 경제가 성장했다. 그 말은 맞아. 박정희 시대 때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산업혁명기를 거친 겁니다. 예. 산업혁명기에는 어느 나라나 경제가 성장해요. 근데 그 산업혁명의 성과를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한 사람의 공으로 돌리는 나라는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예.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예. 자, 박정희가 경제를 발전시켰다라고 얘기할 때 대답을 못하겠다는 사람들 있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봐. 박정희 시대에 남한이, 경제 성장을 한 건 맞다. 그러나 그것은 박정희 개인이 시킨 게 아니다. 박정희 개인이 시킨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한국 사회는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산업혁명을 했던 거다. 어느 나라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했다고 그걸 한 사람의 공으로 돌리는 나라는 없다. 독일의 히틀러가 박정희보다 훨씬 더 독일 경제를 발전시켰고, 중국의 199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이 박정희 시대를 능가하지만 둘 다 경제성장의 성과를 히틀러나 중국의 지도자한테 두지 않는다.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해요? 못해요? 예. 내 말이 틀렸어? 예. 지금 망치볼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예. 뭔 말인지 알았지? 예. 이만큼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면, 예. 이해가 되죠? 자, 망치볼 말 이제 이해했다? 박정희가 경제 발전시켰다고 얘기할 사람한테 할 말이 있다. 예. 엄지손가락. 예, 우리 야생아님 감사하고요. 예. 어느 나라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경제가 성장해요. 그러나 어떤 나라도 산업혁명기에 경제성장을 한 사람의 공으로 돌리는 사람은 없다. 돌리는 나라는 없다. 근데 우리나라만 박정희가 경제발전시켰다라고 개구라 치고 있다. 박정희 시대에 경제발전한 건 맞아요. 그러나 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이 박정희 리더십 때문은 아니야. 도리어 박정희는 경제발전의 걸림돌이었어요.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경제가 성장했지만 방향을 잘못 트는 바람으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가 외웠다면 다음 단계. 박정희는 그러면 경제발전에 공이 없나? 박정희 시대에 경제가 성장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경제가 성장할 때 뭐가 중요하냐? 방향이 중요해. 방향이. 같은 시기 일본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완전히 패망한 나라를 재건했어요. 1960년대, 70년대에 일본도 똑같이 나라를 재건했어. 그러나 일본은 방향을 뭘로 잡았다? 중소기업을 튼튼히 세우는, 중소기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경제는 누구보다, 우리나라보다 더 튼튼했던 거야. 일본 경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튼튼할 수 있었던 게 방향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잡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박정희가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 한마디로 사상 누각, 모래 위에 그 건물을 지은 거야. 기초가 튼튼해야 돼. 바닥 공사를 튼튼히 해야 되는데, 경제적 자생적 바탕을 만들지 않고, 일단 막 보여주기식 경제 발전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100억 불 달성, 수출 100억 불 달성, 여기에 목숨을 걸면서 대기업 중심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를 만든 거예요. 뭐요? 써보세요. 대기업 중심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 뭐요? 대기업 중심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가 만들어진 거야. 그로 인해서 한국 사회는 경제 바탕, 경제적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부실 경제 체제가 만들어졌고, 왜요? 이거 외환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달러가 조금만 바뀌거나 유가가 조금만 변동돼도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불안정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야? 박정희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한때 김영삼 때부터 만들어진 사회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 재수생 애들 가르칠 때는 이렇게 그 시대를 정리해갖고 가르쳤었어요. 예.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까? 어느 나라나 1차 산업 다음에 2차 산업, 2차 산업 다음에 3차 산업을 만드는 거야. 우리나라는 너무나 지나치게 1, 2차 산업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안정한 경제구조, 그 다음에 이 빈부격차가 극대화된 나라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 박정희는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킨 사람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뭘 만든 사람이야? 걸림돌, 어마어마한 장애물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만큼 설명해도 이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이해 다 되지? 네. 메모하셨어요? 네. 자,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우리 이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정말로 잘못 이해한 게 그런 부분이다. 예. 다들 이해하고 있죠, 제대로? 어디 본방도 다 이해하나? 예. 우리 본방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해들 다 됐어요? 본방에서? 예, 지금 본방도 녹였어요. 자, 어떻게 본방도 이해가 돼요? 예. 본방에서 이해하시는 분들 손 좀 들어봐요. 본방에서도, 예, 망치 부인이 주장한 내용, 박정희가 경제를 발전시킨 게 아니라, 박정희 시대에 경제가 성장했지만, 박정희가 잘못된 방향 설정을 해서, 지금의 많은 문제가 만들어졌다. 녹음하기 한 번만 더요. 예. 자, 이해들이 되셨어요? 네. 자, 걸림돌이 됐다까지 정리. 예. 그러니 지금 이 박정희를 우상화하는 이 흐름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일본은, 경제 불황이 왔다. 일본의 경제 불황은 선진국형 경제 불황이에요. 예. 일본의 경제 불황은, AK님 감사하고요. 본방 꽉 찼으니까 우리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합시다. 중계방으로 이동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저보고 많이 컸대요. 그래요? 예, 다행이네요. 이 망치부인 방송 오면 그래도 좀 얻어가는 게 있죠? 예, 좀 얻어가는 게 있죠? 근데 자, 오늘 망치부인한테 이야기를 듣고, 처음 알았다 그런 사람 있어요? 오늘 망치부인한테 요 이야기 처음 들은 분,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 들으신 분, 네. 손 들려고 로그인 했네. 그렇군요. 그래요. 우리 중계방에 계신 분들은 여러 번 들었는데, 본방에서는 새로 들으신 분이 참 많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요점 정리. 예, 요점 정리. 이제 내가 또, 방송 내용에 집중하기 위해서 얼릴 테니까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주세요. 예, 자, 요점을 정리하면, 어느 사회나,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게 되면, 경제 생산 능력이 늘어나요. 그러면 그걸 경제 성장을 했다 그래. 경제 성장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시대에 대한민국은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뀐 거예요.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소위 산업화가 이루어진 거야. 그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진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진 것이 박정희의 공일까요? 전혀 아니다. 그 당시에
이 1950년대는, 50년대 이후는, 예, 50년대 이후는, 전 세계가 냉전 체제예요. 냉전 체제라서, 미국이 자본주의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처럼 뭐 남북이 분단돼 있거나, 우리나라, 대만, 싱가폴, 이런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키워진 게 우리나라 같은 경제들이야. 일본, 우리나라, 대만, 홍콩 이런 데를 막 키웠다니까. 홍콩 뭐 이렇게 뭐 싱가포르까지 지원을 많이 했어. 이제 미국 같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인데, 그때 이제 이 박정희가 집권했던 시대에 원래 우리 민주정부에서 4.19로 만들어진 민주정부가 추구했던 경제발전은 뭐였냐면 균형발전, 전국을 골고루 발전시키려는 균형발전, 그 다음에 제조업 중심, 그렇게 맥을 잡고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경제개발 계획을 세웠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농지정리 이런 부분을 하려고. 물론 박정희가 이승만보다 잘한 건 맞아요. 이승만은 김일성보다도 정치를 못했어. 경제정치를 이승만은 김일성보다도 못해서, 이승만 시대 때는 우리가 김일성보다 못 살았어. 김일성의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못 살았던 거야. 그런데 지금 그 이승만이를 건국의 아버지라고 추앙하는 미친 새끼들은 누군지 진짜 궁금해. 박정희가 이승만보다는 잘했던 게 맞아. 이승만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안 했고, 박정희는 그나마 산업화를 추진한 거는 맞는 거야. 그런데 그 산업화 정책의 계획을 수립한 건 박정희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60년대 민주정부, 60년에 만들어진 민주정부에서 계획을 세웠던 거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몇 차에 걸쳐서. 그걸 그대로 가다가 박정희가 그 원래 계획자들대로 안 가고, 뭐부터 잘못돼? 경부고속도로부터 잘못되는 거야. 박정희의 경제개발이 잘못되는 이유는, 경제계획이 잘못되는 이유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다가 경부고속도로를 놓는 데에서 잘못된 거야. 당시에 IBRD라는 뭐 국제 부흥개발은행인가? 개발부흥은행인가 이래갖고 그 개발도상국들한테 경제발전을 시키는 경제개발계획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기관이 있었어요. IBRD. 그런데 이 IBRD에서 당시에 박정희더러 경부고속도로 놓지 마라. 그 돈으로 이미 이 남한에는 경부철도가 나 있다. 철도가 놓는 게 어려운 거지. 이미 철도가 놓여 있다면 이것을 산업화의 중심 기둥으로 쓰고, 남한이 지금 경부선하고 호남선으로 이렇게 그 X자형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한국을 보다 더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어떤 도로망을 만들어야 된다. 가로 도로망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너무 세로 중심이니까 가로 도로망을 만들어서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바둑판식 도로를 놓으라고 그거를 제안을 해요. 그래서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하라고 그 보고서에 나와. 근데 이 박정희가 그 말 안 듣잖아. 박정희가 그 말 안 듣고 경부고속도로 또 넣는 거야. 중복투자라는 거죠. 그 아까운 돈을. 그러면서 박정희의 경제개발이 60년대에 원래 세웠던 대로, 그러니까 민주정부가 수립한 대로 이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 중심, 그리고 국토의 균형 발전, 이게 선진국형 경제개발이거든. 장기적으로 튼튼한 경제개발인데 이걸 개무시하고 박정희가 막 경부철도 놓고 그러다 잘못된 거야. 그 중복 투자하면서 무리한 투자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지역 편차가 심해지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970년대 딱 들어서면서 중화공업 중심으로 대자본 중심으로 바꾸는 거야. 한마디로 이 초등학생을 대학교에 집어넣은 거예요. 초등학교 애를 대학교에 집어넣어 버린 거야. 애가 따라가겠어? 못 따라가지. 그게 박정희식 성급한 이 중화공업 중심 정책이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재벌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야. 재벌 천국.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문서로는, 우리가 글로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다? 박정희 시대에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고도로 발전된 것은 맞다.
경제가 고도로 성장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은 박정희가 경제를 잘 이끌어서가 아니다. 박정희 개인의 리더십이 아니다. 박정희 시대의 대한민국은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전향된 거다. 농업중심사회가 산업중심사회로 산업화되면서 바뀐 거다. 어느 나라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경제성장이 급성장을 한다. 경제가 급성장을 한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경제가 급성장한 공을 한 사람의 정치 리더에게 공을 넘기지 않는다. 오케이? 정리됐어요? 예.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에 경제가 발전한 건 맞지만 박정희가 경제를 발전시킨 게 아니다. 그 당시의 경제성장은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이루어지는 전향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혁명의 수익이지 그것이 박정희의 리더십의 성과는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러니까 모든 나라 뭐 영국에서도 산업혁명기에 경제가 성장했고 중국에서는 이 똑같이 18년 만에 경제가 급성장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왕이 잘했다거나 아니면 중국의 지도자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만 유독 그것이 박정희의 공이라고 주장한다. 그게 바로 잘못된 거다. 예. 정리가 되죠? 예. 국제부흥개발은행. 이해가 다들 되셨어요, 이제? 이 정도면 간단한 이해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박정희 시대의 경제의 문제점이, 박정희 시대의 문제점이 뭐다? 잠깐만요. 야야야는 뭐야? 예. 박정희 시대의 문제점은 뭐다? 박정희 시대 때 경제가 급성장했는데, 경제의 방향, 경제 발전의 방향을 틀어주었던 박정희가 그 시장 경제로 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또 아까 빼먹은 얘기인데, 박정희 시대에는요,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었어요. 자본주의가 아니었어요. 자본주의가 아니고, 예, 그 자본주의가 아니고, 아까 설명해달라 그러더니, 딴 얘기하고 이것이 좌파 방송인가? 꺼져, 이 새끼야. 예, 무식한 새끼들. 다시 한번 설명하라더니, 이것은 좌파 방송인가? 이러고 자빠졌어. 아유, 돌대가리 새끼. 예. 자, 박정희가요, 박정희 시대에 그 경제 개발 계획이라 그랬잖아. 박정희는, 이거를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맡긴 게 아니야. 자생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살아남는 경제를 만든 게 아니라, 뭘 만들었어? 자기가 주도하는 경제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막 개입하는. 그래서 이 방향을 어떻게 했다? 방향을 잘못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만들어졌어? 대기업 중심, 수출 의존형 경제. 우리나라가, 예, 대기업 중심,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가 만들어져서 외환이나 유가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 그런 폐해를 낳게 되었다. 예, 또 박정희 시대의 경제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그 박정희 시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나타난 폐해가 뭐냐? 양극화,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 발전하지 않는 이 경제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가르쳐요. 예.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 라떼님 또 설명을 했잖아요. 다시 설명할게요. 이 히틀러도 박정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경제를 발전시켰고요. 중국도 박정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중국의 경제성장을 시켰어요. 히틀러의 경제성장과 중국의 경제성장이 한국보다 훨씬 컸어요. 그러나 두 나라는 히틀러나 중국의 이 주석을 영웅시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라떼님? 예. 이해했음? 이만큼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나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 지금 처음 왔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박정희가 집권한 게 18년이야. 그때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성장을 했어. 그런데 그만큼 히틀러도 한 18년 정도 정치했어요. 예. 한 22년인가? 하여튼 1920년대 말에 나타나서 45년까지 했으니까 비슷한 만큼 이 히틀러도 정치를 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그 중반까지 18년 정도 경제 급성장을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경제가 급성장한 같은 시기에 경제가 급성장할 때 독일의 히틀러가 훨씬 더 발전시켰고 중국이 훨씬 더 발전했지만 절대 그 나라는 독일은 히틀러를 영웅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중국의 주석을 영웅시하지 않는다. 됐음? 예. 네. 이해가 됐어요? 아직도 이해가, 우리, 못 알아듣고 난동 피우는 어린이 좀 잠깐 정리하고 올게요. 예. 예. 못 알아들은 사람은 녹방 보라고 다음 내용 가시지. 이해한 사람이 더 많을 텐데. 그니까 말이에요. 자, 내가 이 정도 설명했는데, 이만큼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녹방 보세요. 예, 어디 가지 말고 앉아가지고, 녹방 보세요. 예, 누나 새끈해요. 섹스할래요? 그래, 우리 리나 게리야. 그래, 너한테는, 너는 이렇게 나처럼 똑똑한 여자를 보면, 막 동하나 봐? 요즘 카메라 위치를 바꿨더니 그냥, 주체 못하는 어린 것들이 너무 많어. 뭐 꼭 이런 애들 섹스 할래요? 이러고 오는 애들 중에 그 1cm 이상은 거의 드물죠. 예, 그 모자란 것들이, 뻑하면 말로만. 그렇게 양기를 주둥이나 손가락으로 실실 세고 다니니까, 너 같은 애들이 실전이 안 되는 거야. 너 여자친구 없지? 이게 다 양기를 낭비하고 다녀서 그래. 너의 양기는 가운데 깊이 쌓아놨다가 나중에 여친이나 사모님 앞에서 마음껏 발휘해. 자꾸 실실 세고 다니지 말고. 대포 부인님 고맙고요. 우리 야생화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도 누나 섹스할래요? 아휴, 그냥 급좌절이 되지만 어떡하겠냐. 네 수준이 그런 걸 내가 이해해야지. 예. 자, 그래. 이쁜 내 죄다. 내가 나빴어. 내 친구에게님, PK주님 감사합니다. 예. 야, 너무 이쁜 게 탈이야. 내 잘못이. 수건수방님 감사합니다. 호시아님 감사합니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네. 식물 DNA님 감사합니다. 천만이도 울렸지. 나 필요할 때만 불렀지. 또 걱정할 것 뻔히 안에서 가끔씩 연락 끊고 숨었지. 바보같이 착한 사람이라. 몇 명을 대상으로 했대요, 로스타님?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52.5%가 공감한데, 방식은 뭐였는지. 네. 오마이뉴스에서 52.5%가 박근혜 5.16 발언에 공감한다고 했다는데 몇 명한테 물어봤고 조사 방식은 뭐였는지. 이런 오이사 같은. 홍세파님 감사합니다. 주기권님 감사하고요. 이거는요, 지금 여러분, 내가 그때도 보여줬잖아. 락더보트라는 책을 보면 뭐가 나와요? 이 책을 보시면요, 예, 투표를 즐겨라 라는 책인데, 요게 이제 미디어 오늘 기자가 쓴 책이에요. 요 내용이 뭐냐,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여론조작.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여론조작에 대해 쓴 글이에요. 이 책을 한번 보세요. 견득사인님 감사합니다. 제목 Rock the Boat라고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말로는 즐길 락 the boat
예. 그래서 이게 류정민이라는 기자가 쓴 책이에요. 예. 그 류정민 기자가 쓴 책인데요. 여기 보면 이명박이 당선된 이유는, 예, 쥐서방의 추억님 감사합니다. 전직사님 감사하고요. 예. 이명박이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여론조작 덕분이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예, 이 노래 제목은 내가 나빴어였고요. 자, 예. 요 책 보시고요. 책 얘기 나온 김에 또 하나의 신간. 예. 요즘에 망치 부인 홈쇼핑. 예. 북 홈쇼핑. 자, 이건 이제 새로 나온 책인데요. 뭐냐면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예.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예. 벌써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라는 책인데요. 예. 이건 이제 뭐냐면, 통합진보당, 예. 통합진보당 서기호 의원이 됐잖아요. 예. 통합진보당의 이제 서기호 의원이 되신 우리 서기호 판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판사를 쫓겨났고, 그동안 판사라면서 무슨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뭘 추구하는가, 여기에 대한 책이에요. 이게 이제 이틀 전인가 우리 집에 배달이 됐는데, 내가 없어가지고 이게 저길 갔어. 경비실에서 이틀 동안 있다가 어제 밤에 갖고 찾아왔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서기호 판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서기호 판사하고 김용국이라는 법조 전문 신문 기자가 이제 대담을 하면서 쓴 책이에요. 근데, 88학번, 88년에 대학 들어감, 북부지원 판사였음, 91년 경희대에서 붙들려 콩밥도 먹었음, 88학번, 나하고 같은 시간대, 대학을 다니고, 예, 그 다음에 91년도에 경희대 범민련 대회 때, 붙들려가지고 감방 살았음. 북부지원, 도봉역 옆에 있는, 예, 법원임. 거기서 마지막으로 판사 옷을 벗었음. 예. 기가 막히죠? 예. 1970년, 69년생이네, 아니라 70년생이네. 1970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97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거쳐 판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제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일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도봉역, 예, 바로 우리 동네. 2009년 5월 촛불재판 파동 때 법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판사회의를 주도하며 신영철 대법관 징계를 촉구했다. 그게 이 사람이었어. 여러분 알았어요? 서기호 판사가 2009년 5월에 촛불재판에 이 신영철이 무리한 요구를 하잖아. 부당한 판결 내리도록 강요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판사회의를 주도하면서 신영철 대법관 징계를 촉구했대요. 예. 그 다음에 2010년 12월 페이스북에 각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걸 문제 삼은 조선일보 보도 때문에 현직 판사의 표현의 자유 논란을 촉발시켰고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됐다. 국민들은 서판사의 용기와 양심을 지키겠다며 그를 국민판사에 임명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과 원칙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해달라는 뜻이다. 현재 통합진보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비례대표 의원이 됐죠. 예. 네, 3233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담을 이끌어간 김용국이라는 사람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법원이 될 때까지 내부 비판을 멈추지 않겠다며 낮에는 법원 공무원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밤에는 글을 쓰며 책을 내는 일을 수년째 하고 있다. 2005년부터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인터넷 신문과 블로그 등의 기성 언론에서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판결 분석이나 사법개혁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
법원에 근무하는 장점을 살려 서기호, 이정열, 최은배 판사 등을 단독 인터뷰하기도 했다. 어느 양심적인 평범한 판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임에서 탈락하는 상황을 보고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이 책을 기획했다. 어렵고 딱딱한 법률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으로 네티즌의 사랑을 받으며 오마이뉴스 2010년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2009년과 2011년 올해의 뉴스 게릴라상을 받았다. 지은 책으로는 생활법률 상식사전, 그 다음에 생활법률 해법사전 등이 있다. 예. 그래서 이 김용국이라는 사람하고 서기호 판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한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김어준 씨는 불법은 성실하다는 표현을 썼다. 꼼수와 편법을 통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은 그만큼 꼼꼼하고 섬세하게 접근하기에 역설적으로 성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다. 꼼수와 편법은 쓰면 당장은 이길지 모르나 길고 긴 마라톤 인생의 레이스에서는 반드시 뒤집어진다. 상대방의 꼼수와 편법을 쓴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 게다가 체질에도 맞지 않았다. 그래서 재임용 심사과정과 법관 인사위원회 참석 등을 통해 관행이라는 성벽에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다. 뭐 이렇게 쭉쭉 얘기가 나오고요. 당장의 결과만 놓고 보면 내가 안타깝게 저들의 꼼수에 당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위기를 기회로 삼는 한 언제든지 반전이 가능하다고 미안해요. 나는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을 좋아한다. 혹시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본 분 기억나세요? 예.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을 좋아한다. 내가 위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위험한 기회란 얘기 많이 했잖아. 당장의 결과만 놓고 보면 내가 안타깝게 저들의 꼼수에 당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위기를 기회로 삼는 한 언제든지 반전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삼국지의 유비가 좋다. 그는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한답시고 도원결인했지만 늘 어수룩해서 패배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때문에 여기저기 몸을 의탁하고 다녔다. 하지만 부족하기에 늘 배운다는 자세로 임했고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며 결국 제갈공명까지 삼고초려 끝에 얻었다. 자,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지도자는 제가 요 얘기하는 거 보신 분 방송에서 아니 도대체 예 AK님 감사합니다. 네 방송에서 얘기했죠. 네 제가 이 혼자 똑똑한 인간은 망한다 그런 얘기 하면서 뭔가 어리숙하고 부족해 보여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도움을 주고 그래서 지혜가 보이고 발전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91년도에 콩밥을 먹었는데 우리 학교에 예 학생운동으로 이 콩밥 먹은 사연 예 1980년대 후반 90년대 전반이면 노태우 정권 때이고 민주화나 통일운동으로 시국이 조용하지 않을 때인데 별일 없었나요? 왜 없었겠어요? 당시 카톨릭 학생회는 동아리보다 사실상 운동조직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죠. 이건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도 그때 콩밥을 먹게 됩니다. 교도소 신세를 지셨다고요? 네, 1991년에 통일운동이 한창이었잖아요. 8.15 행사로 범민족 대회를 준비하면서 카톨릭 쪽에서도 뭔가 해보자고 뜻을 모았어요. 당시 경희대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경찰이 불허하면서 원천 봉쇄가 됐죠. 저는 집행부였으니까 유인물을 만들어 친구 한 명과 미리 들어가 있기로 했는데 아무리 봐도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들어가려는데 정문 앞에서 검문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튀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머릿속에 복잡해졌어요. 유인물도 잔뜩 가지고 있었으니 더러 겁이 났죠. 지금 생각해보면 좀 바보 같은데 우왕좌왕하다가 어느새 검문할 차례가 되어버린 거예요. 택시를 세운 뒤에 그대로 수색했는데 우리는 학생 같아 보이니까 무조건 내리라고 하더군요. 유인물도 있었더니 제대로 걸린 거죠. 심지어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이제 경희대에서 붙들려가서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돼가지고 예
감옥에서 재소자들이랑 같이 고생을 해본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은 소통하는 판사일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외계인 그녀님 감사합니다. 그 밖에도 첫사랑 이야기, 판사의 꿈을 이루다, 기타 등등. 예.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거든요. 뭐, 사시던가 말든가,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예.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가 책 제목이에요. 오마이북에서 나왔어요. 판사도 사람이었네. 첫사랑 이야기 나옵니다. 예. 이 책은 13,000원인데요. 예, 요즘 책값 많이 나가세요? 제가 뭐 책을 꼭 사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그냥 신간이 나왔다, 그 얘기지. 꼭 사란 얘기는 아니야. 뭐, 락다보트, 뭐,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뭐, 그렇다 이거죠. 예. 예. 그래요. 망친 덕에 사교육비가 쏠쏠해요. 사교육! 네, 거기에 대해서 또 할 말 있잖아. 우리 딸, 드디어, 예, 여러분. 제가 진짜 이 딸을 수학은 정말 학원 안 보낸다. 내가 한번 가르쳐 보겠다. 그러다가 중간고사 실패하고, 신랑이 기말고사에 투입됐죠. 중간고사 때, 66점 맞았어요. 비밀인데?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우리 신랑이 전격 투입돼서, 막 불철주야 공부해갖고, 시험 쳤는데 61점 맞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말고사에서 80점이 안 나오면 수학 가외를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61점이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딸이, 딱 시험 보고 오더니, 엄마, 가외 선생 불러. 예. 약속은 약속이니까, 돈이 아까웠지만, 가외 선생을 불렀죠. 그래서, 어저께 첫 번째 가외를 했어요. 가외 사람을 쫙 조사를 했어. 조사를 쫙 해갖고 전화를 돌렸어. 전화를 돌렸더니, 아주 그 전문 강사들인데, 남자야. 남자는 다 잘랐어. 남자는 다 자르고, 대학생 여자를 골랐죠. 예, 대학생 여자를 골라서, 예, 우리 딸을,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정서도 좀 통하고, 정서도 통하고, 언니가 없으니까,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언니처럼, 여러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대학생 언니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처음으로, 수학 가외가 시작이 됐는데, 선생보다 학생이 말이 더 많어. 너무 친근한 선생을 붙여준 거야. 수학 가외 선생 하는 말이, 이제까지 가르친 학생 중에 이렇게 말 많고, 성격 좋은 애는 처음이라고. 그죠? 말 많고, 성격 좋은 애 드물죠. 그 사람 시간은 돈인데, 예. 이 딸이, 예. 우리 딸이 막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면서, 선생님이 이쁘고 젊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조이암님 감사합니다. 사교육은 교육인데 그래서 그냥 목표를 수정했어. 뭐 수학 성적 급 올리기 말고 수학과 친해지기. 그러니까 이번에 가외 선생님의 역할은 성적 급 올리기는 아닌 것 같고 수학과 친해지기, 수학 시험을 기다리기 뭐 이런 걸로 바꾸기로 했어요. 예. 보니까 수학하고는 별로 안 친해지고 선생님하고만 친해질 것 같은데 또 어떡하겠어요. 이 공주의 남자 이후로 수학 가외 선생이 잘 안 들어왔어. 예. 하여튼 그래서 우리도 드디어 수학 사교육을 시작을 했다는 거. 학원비가 많이 들어요. 고민이 참 큽니다. 여대생을 2, 3학년이 제일 좋아한다. 여대생 2, 3학년이 제일 좋다. 그렇군요. 예. 우리 딸이 지금 이제 본과 1학년이니까 치의학과 본과 1학년이니까 이제 3학년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학 선생님과 친해지기.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딸 61점 맞았다고 이거 전격 수학 선생을 투입을 했는데 여기서 또 자랑. 예, 우리 딸이 원래 이제 이 수학을 상급반, 중급반, 하급반이 있는데 그 중에 중급반이었어요. 예, 중급반이었는데 이번에 상급반으로 올라갔다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수학 평균이 57점이 나왔다는 거야. 학년 평균이 57점이 나오고
상급반 커트라인이 59점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중학교 1학년 시험인데, 평균이 57점이 나왔다는 거, 기말고사 때. 그래가지고, 지난 중간고사 때 90점 맞고 80점 맞았던 애들이, 100점 맞고 90점 맞았던 애들이, 뭐, 20점, 30점씩 막 떨어진 거야. 다른 애들은 성적이 엄청 떨어졌는데, 중간고사를 잘 봐서 평균해가지고 상급반에 유지가 된 거고, 우리 딸은 66점이 61점으로, 5점이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잘한 게 된 거예요. 이게 중간고사에서 100점이 18명이 나왔다고, 수학 100점이 18명이 나와가지고, 그 1등급 지정을 못한다 그러면서 이번에 기말고사 그렇게 된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요, 자기 힘으로 혼자서 공부를 못해. 중학교 수학을요, 혼자서 공부를 못해. 우리 때는, 내가 어렸을 때는 중학교 수학 시험을요, 우리는 학교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자습서 문제 풀어보고, 자습서 보면서 문제 풀고, 그리고 시험 보면 8, 90점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아이가 혼자서 문제 풀어보고 시험 본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얘가 뭐 90점, 100점 맞으면 걔는 천재인 거야. 이 어려서부터 그 부모들이 가르쳐주지 않은 애들이 수학을 혼자 하는 경우는 너무 드물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함수가 나오고,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함수 배워요. 예. 1차 방정식 나오고, 함수 나오고, 너무나 어려워. 시험을 봐도. 더 웃긴 거는요, 그 문제 중에 약 10점은요, 고1 과정 시험 문제가 나와요. 문제 100점 만점 중에 10점 정도는, 10점 매당 정도는 고1 과정이나 중3 과정의 문제로 나와.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대부분 학원에서 중3 과정을 배우고 있대. 중1, 중급 된 애들이 중3 과정을 배우고 있고, 상위권 애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아니면 다 100점을 맞아버리니까 10점 정도는 고1이나 중3 과정을 낸다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죠. 미친 거야. 그러니 우리 딸이 대부분은 전부 다 A를 맞았어. 근데 뭐를? 음악, 체육, 예, 한문 이런 거 B 맞고, 그리고서는 수학이 D. 그러니까 얘는 수학만 잘하면 돼. 수학만 잘하면 되는데 그 수학이 혼자선 도저히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시험 문제를요, 애가 혼자서 풀 수가 없어요. 학교 과정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풀 수가 없어. 엄마 아빠가 끼고 가르쳐야 되는데, 나도 저 지난번에 기말고사 보기 전에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 예? 난리도 아니고 막 무슨 뭐 법정 소송하고 막 이러면 정신이 없었지. 신랑은 신랑대로 의회 준비하고 막 강연 다니느라고 바빠갖고 애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우리 딸을 수학 가외를 시키게 된 거예요. 예. 수학, 우리 막둥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수학 개인과외 안 붙인다고 엄마들이 수군거린다. 정말 심각한 문제야.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애들을 너무나 공부로 내몰아. 근데 이제 우리 딸은 내가 보니까 문과형 인간이야. 우리 딸은 완벽하게 문과형 인간이야. 뭐 이렇게 국어, 도덕, 영어 이런 거는 거의 만점이에요. 거의 만점 받고 뭐 글을 쓰거나 책을 이해하거나 이런 내용, 독해력이나 사고력은 정말 내가 볼 때는 중1이 아니야. 고1 이상이야. 고등학교 뭐 한 2학년 정도 수준의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수학만 보면 초딩으로 돌아가. 수학만 보면 그 초딩으로 돌아가. 근데 문제는 자기가 수학을 못한다라고 자꾸만 규정을 하니까 안 되겠어서 그 수학과 친해지기, 이걸 목표로 이제 선생님을 하나 붙여봤어요. 아휴, 과연 성공할지, 걱정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노래 하나 들을까요? 기저귀 찰 때부터 숫자만 보면 그 이제 기저귀 찬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딴 데로 기어갔다니까. 리딩유님 감사합니다.
이거 선행 문제를 안 내면요 선생님이 잘려요. 너무 쉬운 문제를 내면 선생님이 잘려요. 백천강이 불렀어요. All Right. 예. 우리 딸이 기저귀 찰 때부터 숫자만 보면 싹 돌아가지고 바뀌어갖고 딴 데로 가. 그리고 기저귀 찰 때부터 영어 무슨 회화 프로를 EBS에서 막 채널 돌려갖고 지가 보더라니까. 예. 큰마요 얼굴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딸은요 그 20개월에 그러는 거야. 엄마 왜 우리는 한글 선생님이 안 와요? 친구들은 다 한글 선생님 오는데 왜 자기만 안 오냐고 막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사교육을 요구한 애 아니야. 한글 선생님 불러달라 해가지고 그 뭐였지? 하여튼 무슨 한글나라 선생님인가 왔었어요. 예. 선생님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엄마 우리 집에는 왜 한글 선생님이 안 와요? 뭐? 예. 2달쯤 지난 다음에 또 물어봐. 엄마가 한글 선생님이 오신다더니 왜 안 와요? 그래서 한글 선생님 모셔왔어요. 예. 그러더니 6살부터 동화를 지었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미 고등학교 수학을 다 끝내고 들어간다는 거야. 뭔가 잘못돼 있어. 예, 치킨 스프님 감사합니다. 치킨 입장입장님 감사합니다. 난 수학 초등학교 4학년 것도 못 풀겠던데요? 치킨 입장입장님 감사합니다. 30개월 때까지 엄마밖에 못했다. 남자인가봐요? 아들들은 말이 늦어요. 예. 아들들은 말이 늦고, 여자애들은 말이 빨라요. 예. 우리 딸은 말보다 노래를 먼저 했어요. 그 동요를, 창작동요 CD를 하루 종일 틀어줬더니, 얘가 말보다 노래를 빨리 하더라고요. 예. 해돌까지 과묵한 남자들 많아요. 맞아. 다들 과묵하다고 외치죠? 엄마가 아침에 너 그렇게 엄마한테 그 싸늘하게 해줘줄 것 같지? 그래서 엄마가 나 사왔어. 이씨, 그랬던 거야? 하여튼 그래서 뭐 사교육 이야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책 이야기 해서 넘어가고 아니 나는 정말 너무 웃기는 뉴스가 박지원 뉴스야.